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클라인 책 우리 하고 있죠. 이게 유튜브로 촬영한다는 게 참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말을 하는 게 참 불편해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동 분석의 심리학적 기초라는 클라인 책의 1장 부분, 서론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1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 이제 아동 심리의 특징이 이제 성인 심리하고 뭐가 틀리는지, 아동은 무엇으로 그 아이들의 심리 세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 좀 서론적인 걸로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놓은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 심리는 성인 심리하고 틀리죠. 당연히 조금 그 아동 심리만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분석을 할 때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성인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어떤 연상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내면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성인들만큼 이렇게 언어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아직은 이 아이들은 언어가 아직은 이렇게 뚜렷하게 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그 무의식을 이렇게 탐색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개발해낸 기법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성인들의 꿈의 세계와는 달리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기 무의식의 환상들을 확 드러내 보인다는 거. 그 놀이가 아이들의 언어이고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심상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 놀이를 분석하면 성인들과 똑같이 아이들도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탐색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아이들을 위한 기법을, 이렇게 정신분석 기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해 내신 분이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동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클라인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이세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을 줄을 다 알아야 돼요. 이제 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실제 경험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이 인형을 발가벗겨서 그런 놀이를 안 하던 아이가 인형을 발가벗겨서 그 성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놀지 않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그거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표현한 거예요. 물론 나머지 그 사람들, 그 기관 사람들 다 이렇게 법적인 처벌은 받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실제 경험의 세계를 놀이를 통해서도 표현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의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심각한 그런 실제 경험도 아이들은 표현을 해요. 제가, 놀이치료 경험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처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놀이를 하는데 그 실제 경험상 어떻게 4살 말도 안 되는 아이가 1살 전에 있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거든요. 그 경험을 그대로 놀이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아이클레이 통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클레이 통에다가 조그마한 토끼 인형을 물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놀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무의식의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몸에 기억한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봐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담하는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도 그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악어를 딱 가지고 와요. 딱 가지고 와서 그 악어 입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악어가 물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는 엄마를 상징하거든요. 엄마를 표상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엄마가 입으로 자기를 아프게 했다는 거. 엄마가 자기를 혼내고 야단쳐서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그걸 선생님한테 지금 놀이를 통해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엄마 나빠. 왜 이 애기, 우리 주한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엄마 나빠. 이러고 제가 마음껏 악어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악어를 후딱 던져놓고는 지놀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지금 엄마한테 매일 혼나는 아이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놀이를 통해서 엄마 이빨 같은 그 악어, 혼내키는 그 이빨이 악어 이빨 같잖아요. 그 이빨을 통해서 아이가 나 엄마 이빨 때문에 엄마한테 나 지금 다쳤어, 속상해, 이 마음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요. 꿈의 세계도 또 표현도 해요. 그리고 무의식의 정동, 한참 불안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정동들도 아이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 배경만 있고 경험만 있으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심리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놀면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놀이를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놀이를 할 때,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하나의 상징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상징들을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은 전체 맥락 속에서 그걸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악어는 엄마니까 엄마, 요거는 아이니까 아이, 악어가 악어가 어떤 데는 엄마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악어를 엄마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놀이에서 악어는 엄마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그 발달사라든지 그 아이 특수한 배경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 개별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분석해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거는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참 위험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똥은 엄마가일 수도 있고 공격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부분들을 해석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발달사라든지 심리 이론에 우리가 정통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불안을 막 표현해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막 차들이 박살나고 부딪히고 하는 그 불안한 상황들, 상어한테 악어한테 막 먹고 먹히는 그 불안한 상황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불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불안이 박해 불안인지 분리 불안인지 거세 불안인지 이거를 우리가 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도 틀리고 접근 방법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심층적인 무의식적인 해석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거 어떻게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특히 클라인의 이론은 성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런 말을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데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그 해석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무의식에 무의식에 꽂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식과 무의식이 지금 초자가 완전히 이렇게 초자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저항하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소통이 우리 성인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아이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요. 그 길로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그냥 쉽게 자기의 무의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그 심층적인 부분을 우리가 딱 꽂히는 언어들을 해석을 해주면 그 불안,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못 알아듣지만 무의식에서는 아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증상들이 빨리빨리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던 4년 3개월 된 루트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 젖이 충분하지 않아서 배가 고픈 거에 시달렸어요. 구강 만족이 안 된 아이죠. 근데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도꼭지를 우유꼭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가 아주 조금만 들어간다고,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 그 놀이를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구강 욕구를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외투 하나만 달랑이 있고 굶주려 있다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부잣집 아이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건 이 아이는 구강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젖을 더 먹고 싶은 그 구강 욕구를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 성인 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충분히 넣어야지 내가 내 인생 차를 잘 끌고 운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은 그 거대한 큰 주유소에서도 기름 요만큼만 넣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물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데 못 먹어. 그리고 음식물이 아주 조금만 있어요. 먹으려고 하면 깨요. 이런 구강욕구에 대한 꿈들이 성인들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아이들 꿈속에서도 주유소 간다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수도꼭지 놀이, 뭐 주유소 가는 놀이, 이런 걸 통해서 구강욕구를 표현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의 놀이에 나타난 무의식적 역동에 대한 해석은 신속하게 아주 해석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 층위에 닿기 때문에 해석 효과는 즉각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해석이 왜 좋으냐면 아이는 불안과 공격성이라든지 죄책감을 막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걸 막 억압해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걸 억압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들이 자꾸 그 아이들이 그 액팅아웃 되는 증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또 아이들이 이 에너지를 현실에다가 자기 삶에다가 많이 쓰지 못하니까 현실 적응력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유치원에 안 간다, 동생 때린다, 오줌 싼다, 이런 여러 가지 분리불안 보이고 야경증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런 불안에 대한 이런 아이의 어떤 증상들이 보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다음에 공격성이 왜 생긴 건지, 죄책감이 왜 생긴 건지 이걸 빨리 분석해서 무의식 층위에 닿는 해석을 해서 증감을 경감시켜서 그 아이가 현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론을 펴신 분이 바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에요. 근데 해석을 하는 정도가, 강도가, 해석의 방법에는 클라인 선생님만의 그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인 선생님은 무의식 층위에 닿을 수 있는 해석을 빨리빨리 해줘서 증상을 경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놀이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도 이렇게 해석이 먹혀 들어가는 것들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장에서 1장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우리 클라인 선생님 시기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질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제일 아주 탁월하게 역동을 분석해 놓은 게 바로 시기심의 역동이에요. 시기심의 역동은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나는 젖이 없는데 엄마는 젖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없는 걸 엄마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 대한 열등감, 최초의 열등감이 여기서 생겨요. 나는 무능력하고 엄마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열등감, 무능력감에 사로잡히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저걸 파괴하고 싶은 사악한 파괴적 충동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이 파괴적 충동,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싶은 이 파괴적 충동이 이 시기심이 1차적 정동이에요. 공격성의 1차적 정동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한계와 결여에 그냥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자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타자를 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정동이에요. 대상관계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성이거든요. 자, 이 성인들도 내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안 이뻐. 근데 쟤는 이뻐.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근데 쟤는 엄청난 부자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도 생기고 내 무능력감도 자극이 되고 어마어마한 시기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좋은 친구지만 그 시기심 때문에 그 관계가 망가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분석 관계에서도 나와요. 분석 선생님이 좋은 젖가슴 가지고 있는 분석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게 시기심이 탁 올라오면 그 젖가슴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빨아들이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트려버려요. 분석을 종결시켜버려요. 저도 안 먹고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해체,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역동이 이 시기심의 역동이니까 우리가 내 내면 안에서 들어오는 이 시기심의 역동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인들은 의식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분석 선생님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게 이 시기심의 역동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공격성의 2차적인 역동이 뭐냐면 질투하고 탐욕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서 많이 나와요. 탐욕. 나는 없어요. 허전해요. 내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내 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애들 많이 나오지요. 내 장난감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장난감 갖고 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생 거, 나도 먹을 거 있는데 동생 거도 뺏어오려고 하는 거 있죠. 요 탐욕스러움, 질투하고 같이 오거든요. 질투는 좀 더 관계성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을 두고 동생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엄마 다 잘하는 엄마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경쟁하는 거예요. 요게 질투입니다. 시기심은 엄마하고 나하고 이자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2차적인 공격성이 뭐냐면 탐욕과 질투라는 거. 요거는 조금 관계성이 있는 거라는 거 선생님들한테 미리 나중에 계속 오면 우리 아이들 상담할 때 보면 이 시기심과 탐욕과 질투의 문제는, 공격성의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2장 초기 분석의 기술의 그 초반부 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